너 뭐 하는 놈인데 여기 들어왔어? 아, 여기 사 먹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52살의 윤리학 교수 이정우, 어린 시절. 할머니가 깎아주시던 감맛이 그리워 시골 과수원 담을 넘다 주인에게 붙잡혔다. 더 큰 문제는 농장 주인의 딸이 같은 대학 동료 교수라는 것. 경찰 신고 대신 제시된 조건은 한 달간 매주 토요일 과수원 노동. 부정행위 학생을 냉정하게 징계했던 그가 이제 직접 도둑이 되어 굴욕적인 벌을 받게 되는데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정우, 52의 대학 교수입니다. 30년 가까이 윤리학을 가르쳐 왔죠. 오늘도 금요일 오후 대형 강의실에서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15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칠판에 적힌 주제는 도덕적 해이였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무너지는 건 큰 범죄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죠. 신호등을 무시하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새치기를 하는 것. 이런 작은 일탈이 쌓이면 사회 전체가 부패합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 필기했습니다. 몇몇은 졸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집중하는 표정이었어요. 전 항상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작은 잘못도 용납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윤리란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선택에서 작동해야 하는 거예요.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 보고서였죠. 지난주에 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 건이었어요. 제가 직접 발견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학기 정학. 제가 요청했던 처벌이었죠. 보고서를 읽으며 그날이 떠올랐어요. 중간고사 감독을 서던 중이었습니다. 뒷줄에 앉은 남학생이 자꾸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죠. 학생, 휴대폰 제출하세요. 학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휴대폰에는 시험 답안이 떡하니 저장되어 있었어요. 학생은 울먹이며 빌었죠.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아르바이트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번 학기 학점이 나쁘면 장학금을 잃어요. 하지만 전 단호했습니다. 그게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사정은 있어요. 하지만 규칙은 규칙입니다. 부정행위는 용납될 수 없어요. 보고서를 서랍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유난히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학생들은 점점 말을 안 듣고 동료 교수들은 복도에서 수군거렸죠. 이 교수 너무 엄격한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원칙 없이 사는 건 동물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후 5시 전 가방을 챙겨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캠퍼스를 가로질렀죠. 단풍이 든 은행나무 아래로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갔어요. 청춘이라는 게 저렇게 가벼운 건가 싶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았지만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아내가 없었어요.
3년 전 이혼했거든요. 아내는 떠나며 말했죠.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원칙과 사는 사람이에요. 전 고속도로 진입로를 지나쳤습니다. 대신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가끔 이렇게 목적 없이 운전하면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창문을 열자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상쾌했어요. 길가의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분홍색, 하얀색 꽃들이 물결치듯 일렁였죠. 멀리 산이 보였어요. 단풍으로 물든 산이 노을을 받아 붉게 타올랐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왔어요. 전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살짝 떼고 천천히 달렸습니다. 차 한 대 없는 시골길이었죠. 논에는 벼가 익어가고 밭에는 배추가 자라고 있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길 옆으로 오래된 돌담이 나타났어요. 이끼 낀 돌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었죠. 그 너머로 뭔가 주황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줄였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나무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나무 대여섯 그루가 보였어요. 가지마다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주황색 감들. 동화 속에 나올 법한 풍경이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감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그 순간 제 발이 저절로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습니다. 차가 길가에 멈췄어요. 전 시동을 끄지도 않은 채 멍하니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가슴 한쪽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 전 어린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할머니 댁 마당. 그곳에도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나무였지만 가을이 되면 감이 주렁주렁 열렸죠. 할머니는 감이 익으면 하나씩 따서 깎아주셨어요. 작은 부엌 평상에 신문지를 깔고 과도로 껍질을 돌려가며 벗기셨습니다. 주황색 껍질이 길게 이어지며 떨어졌죠. 정우야, 천천히 먹어라. 목에 걸리면 안 돼.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드럽게 깎아진 감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한 즙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그 맛은 세상 어떤 과일보다 달았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하고 따뜻했죠. 할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렴이었어요. 장례식 때 전 울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그 뒤로 정감을 먹지 않았어요. 마트에서 파는 감을 몇 번 사봤지만 한 입 베어 물고는 버렸습니다. 할머니가 깎아주시던 그 맛이 아니었거든요. 전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돌담이 가까워질수록 감나무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탐스럽게 익은 감들.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수원 입구인 듯한 철문이 있었지만 잠겨 있었죠. 한적한 시골길이라 차도 다니지 않았어요. 오직 바람 소리와 새 소리만 들렸습니다. 전 담장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돌을 만졌어요. 거친 표면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저 맛. 다시 한 번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정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넌 윤리학 교수잖아.
작은 잘못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계속 감나무를 바라봤죠. 할머니의 미소가 어른거렸어요. 따뜻했던 할머니의 손길, 그리운 목소리. 전 담장에 손을 올렸습니다. 전 담장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감나무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다시 살폈어요. 담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50m쯤 가니 녹슨 철문이 나왔죠. 문 위에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강신의 감 농장이라고 페인트로 쓰여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글자가 희미했어요. 문을 잡아당겨 봤습니다. 잠겨 있었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감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저 멀리 작은 창고 같은 게 보였어요. 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기척을 내봤어요. 저기요, 계신가요? 목소리가 텅 빈 들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새 몇 마리가 놀라 날아갔을 뿐이죠. 다시 한번 불러봤습니다. 주인분 계세요? 감 좀 사고 싶은데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전 시계를 봤어요. 오후 6시가 넘었습니다. 주인이 집에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마을에 볼 일이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그냥 돌아가자. 내일 다시 와서 제대로 사면 되잖아.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이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찾는다 해도 올까요? 내일이 되면 이 충동이 사라질 거예요. 그럼 또 15년, 20년을 그 맛을 그리워하며 살게 되는 거죠. 전 다시 담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돌담은 높이가 1m 50cm 정도였어요. 넘을 수 없는 높이는 아니었습니다. 담장 위를 살펴봤죠. CCTV는 보이지 않았어요. 요즘 시대에 CCTV 없는 과수원이 있나 싶었지만 여기는 깊은 시골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만 따서 맛보고 돈을 놓고 가면 되잖아.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어요. 가만개면 충분히 되는 금액이죠. 돈을 놓고 가면 되니까 이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냥 무인 판매대에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30년 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내가 지금 남의 과수원에 무단 침입하려는 건가요?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감을 깎아주시던 모습. 정우야, 맛있니? 할머니가 웃으며 물으시던 얼굴. 저는 그 미소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아니, 그 맛을 다시 느끼고 싶었습니다.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에는 차 한 대 지나가지 않았죠. 해가 점점 낮아지고 있었어요. 이제 1시간 후면 어두워질 겁니다. 전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장에 손을 올렸어요. 돌이 차가웠습니다. 발을 들어 돌 틈에 걸쳤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정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담장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한쪽 다리를 넘겼습니다. 과수원 안이 훤히 보였죠. 감나무들이 줄지어 있었고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황금빛 석양을 받은 감나무들.
주황색 감들이 보석처럼 빛났죠. 이 세상 풍경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전 다른 쪽 다리도 넘겼습니다. 그리고 담장 안쪽으로 뛰어내렸어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마른 낙엽이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죠. 창고 쪽을 봤어요. 문이 닫혀 있었고 불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전 가장 가까운 감나무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 죄를 알리는 것 같았죠. 감나무 앞에 섰습니다. 가지가 눈높이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감들이 바로 코앞에 있었죠. 크고 탐스러웠어요. 흠집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감에 닿았어요. 매끄러운 표면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하루 종일 햇빛을 받아서 그런가 봐요. 감을 손바닥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비틀었어요. 뚝! 꼭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감이 제 손에 들어왔죠. 무거웠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했어요. 향기가 났습니다. 달콤하고 그리운 향기. 할머니 댁에서 맡던 그 향기였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죠.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하지만 이미 땄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나무 밑동에 놓으려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이었어요. 거기 누구야?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고 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죠.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었죠. 당신 뭐 하는 거요? 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에는 감이 들려 있었고 주머니에서 꺼낸 10,000원짜리가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남자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제 3미터 거리였습니다. 담 넘어서 뭐 하는 거냐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전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손에 든 감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인분을 찾았는데 안 계셔서. 뭐가 안 계셔요?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물건 훔치는 게 어디 있어요?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에 든 삽을 땅에 꽂았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돈을 두고 가려고 했습니다. 손에 든 10,000원짜리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10,000원 쥐고 감 훔치면 장사가 돼요? 당신 지금 나 우습게 보는 거요? 아닙니다. 정말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말해봐요.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등 뒤로 감나무가 느껴졌습니다. 전 52살의 대학 교수였습니다. 30년 동안 윤리를 가르쳐 왔죠. 그런 제가 지금 남의 과수원에서 도둑으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치욕스러운 순간이 있을까요? 남자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 부를 거요.
각오하시오. 그 말에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제발요, 경찰은 안 됩니다. 전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휴대폰을 귀에 갖다 대고 있었어요. 전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남자가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차갑게 저를 바라봤죠. 뭘 더 들으라는 거요? 담 넘어와서 감 훔친 거 맞잖소? 맞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사정? 누구한테나 사정은 있소. 남자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그 말에 전 할 말을 잃었어요. 바로 제가 학생에게 했던 말이었거든요. 일주일 전 부정행위로 잡힌 학생에게 한 말. 모두에게 사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에요. 전 손의 등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작은 과일 하나 때문에 제 30년 경력이 무너지는 건가요? 동료들이 알게 되면, 학생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윤리학 교수가 도둑질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요.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전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현금이 10만 원 정도 있었어요. 전부 꺼내 남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경찰은. 남자가 제 손을 쳐냈습니다. 지폐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당신은 지금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구만.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게 감한 게 돈 몇만 원 문제가 아니란 말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기, 제가 누군지 말씀드리면. 뭔데요? 재벌이요? 고위 공무원이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전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말하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입니다.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교수? 무슨 과 교수요? 윤리학과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조롱하는 웃음이었죠. 윤리학 교수가 도둑질을요? 이게 무슨 코미디요? 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목덜미가 뜨거워졌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시는 거요? 남의 밭에서 몰래 과일 훔쳐먹는 법이요? 그게 아닙니다. 정말 그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될 수 없었어요. 남자 말이 맞았습니다. 전 학생들에게 원칙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이름이 뭐요? 강철수입니다. 이 과수원 주인이요. 강철수 씨는 팔짱을 꼈습니다. 당신 이름은요? 이정우입니다. 어느 대학이요? 전 대학 이름을 말했습니다. 강철수 씨의 눈이 커졌어요. 거기, 우리 딸이 거기 다니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제자는 아니겠죠. 학생이 수백 명인데 모두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꼴을 보이다니요. 학생인가요? 아니요. 교수요. 우리 딸도 교수란 말이요. 그 말에 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동료 교수의 아버지라고요? 이건 더 큰 문제였어요. 학교 안에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어느 과인데요? 말하려는 순간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거기 계세요?
전 뒤를 돌아봤어요. 한 여자가 철문 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긴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여자가 가까이 오더니 멈춰 섰습니다. 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교수님? 전 그 여자를 알아봤습니다. 강미선, 사회학과 조교수였어요. 3년 전에 부임했죠. 복도에서 몇 번 마주쳤고 교수 회의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강 교수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선 교수는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봤어요. 교수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그리고 왜 여기 계세요? 강철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도둑 잡았어. 담 넘어와서 감 훔치다 걸렸다고. 미선 교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손에 든 감을 봤어요. 바닥에 흩어진 지폐들도 봤죠. 상황을 이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너희 학교 윤리학과 교수래. 이정우 교수? 미선 교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전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어요. 교수님, 정말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침묵이 답이었죠. 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경찰 불러야겠어. 이런 사람이 학생들 가르치면 안 되지. 미선 교수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일단 집으로 가서 얘기해요. 뭘 더 얘기해. 현행범이잖아. 그래도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요. 미선 교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실망, 당혹, 그리고 뭔가 더 있었습니다. 연민? 아니면 경멸? 교수님, 아버지 집으로 가시죠. 거기서 얘기해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강철수 씨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딸의 말을 따랐습니다. 좋아. 하지만 제대로 얘기는 해야 돼. 세 사람은 침묵 속에 창고 뒤편 작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만 바스락거렸어요. 전 손에 든 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도 따뜻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입안이 쓰디쓴 잿물 같았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50m였습니다. 집은 과수원 한쪽에 있는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깔끔했어요. 마당에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빨래가 줄에 널려 있었죠. 평범한 시골집이었습니다. 강철수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미선 교수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전 신발을 벗고 들어갔죠. 좁은 거실이 나왔어요. 오래된 소파와 작은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강철수 씨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전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미선 교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제 앞에 컵을 놓았죠. 드세요. 고맙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컵을 들면 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강철수 씨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봤어요. 미선 교수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어요. 말해보시오. 왜 그랬소? 강철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걸 묻는 게 아니오. 왜 감을 훔쳤냐고요. 돈이 없어서요? 대학 교수가?
아닙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말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감을 깎아주셨습니다. 그 맛이 그리워서 목소리가 잠겼어요. 강철수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이유요? 할머니 생각나서 남의 감을 훔쳤단 말이요? 말로 하니 더 한심하게 들렸습니다. 전 고개를 더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선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교수님도 실수하신 거예요. 사람이 완벽할 순 없잖아요. 실수? 이게 실수요? 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담 넘어서 물건 훔치는 게 실수요? 그럼 세상에 범죄자가 어디 있겠소? 다 실수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요.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전 학생들에게 항상 그렇게 가르쳤죠. 실수라는 말로 잘못을 덮으려 하지 마라. 책임을 져라. 강철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학생들한테 뭐라고 가르치시오? 원칙을 지키라고 하시오? 남의 것 훔치지 말라고 하시오? 전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 꼴이요. 어떻게 학생들 얼굴을 보겠소?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강철수 씨 말이 맞았어요. 전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었습니다. 미선 교수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교수님도 충분히 반성하고 계세요. 반성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법을 어긴 거라고. 강철수 씨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경찰만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제 인생이 끝나요. 30년 쌓아온 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제발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52살 남자가 남의 집 거실에 무릎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할 수가 없었어요. 미선 교수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교수님께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강철수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좋아요. 강철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안 하겠소. 대신 조건이 있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전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한 달 동안 여기 와서 과수원 일을 도우시오. 네. 전 고개를 들었어요. 강철수 씨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감히 공짜로 열린다고 생각하시오? 1년 내내 땀 흘려 가꿔야 되는 거요. 그걸 당신이 직접 해보시오. 그럼 용서해 주겠소? 아버지, 그건 너무... 미선 교수가 말렸지만 강철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너무 남의 물건 훔친 사람한테 이 정도도 못하겠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까? 전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토요일 오전 8시까지 여기 오시오. 작업복은 제가 준비하겠소. 4번, 딱 4번이요. 빠지지 말고 나오시오. 네, 알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여기를 와야 한다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게 경찰 신고보다는 나았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절대 비밀이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시오. 특히 학교 사람들한테는요. 당연히 그러겠습니다. 약속 어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소.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선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전 그녀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가보시오. 내일부터 주말인데 모레 토요일에 보겠소. 전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미선 교수가 저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교수님, 죄송해요. 아버지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전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까지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밝혔죠. 전 핸들을 붙잡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늙고 초라한 얼굴. 윤리학 교수 이정우가 아니었어요. 그냥 비참한 도둑이었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어두운 시골길을 달렸어요. 불빛 하나 없는 길이었습니다. 마치 제 앞날 같았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텅 빈 집에 불을 켰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레면 다시 그 과수원에 가야 합니다. 강철수 씨 밑에서 일을 해야 해요. 52의 대학 교수가 과수원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인가요? 아니, 이것도 너무 가벼운 벌이에요. 전 더 큰 벌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7시 30분, 전 다시 그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날을 생각하며 잠을 설쳤어요.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과수원 생각뿐이었죠. 학생들 앞에 섰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윤리에 대해 말할 때마다 양심이 찔렸어요. 전 과연 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걸까요? 과수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철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천천히 차를 몰고 들어갔죠. 감나무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어요. 일주일 전 담을 넘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강철수 씨가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제가 차에서 내리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구만. 시간은 지키는군. 네, 죄송합니다. 늦지 않으려고 일찍 나왔어요. 늦으면 안 된다는 말은 안 했소. 강철수 씨의 말투는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리 오시오. 창고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각종 농기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강철수 씨가 작업복 한 벌을 꺼내 건넸습니다. 입으시오. 거기 화장실에서 갈아입으면 돼요. 전 작업복을 받아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낡은 작업복이었어요. 여기저기 얼룩이 묻어 있었죠. 옷을 갈아입으니 거울에 낯선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대학 교수 이정우가 아니었어요. 그냥 농사꾼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강철수 씨가 장갑과 모자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감 따는 일 도울 거요. 사다리 올라가서 높은 데 있는 감 따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 바구니에 담으시오.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상처나면 못 팔아요.
강철수 씨는 저를 감나무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다리가 나무에 기대어 있었어요. 높이가 3미터는 됐습니다. 올라가 보시오. 전 사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높은 곳을 오른 게 얼마만인가요? 20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한 계단씩 올라갔어요. 사다리가 삐걱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발을 헛디디면 떨어질 것 같았죠. 겨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감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는 거리였어요. 하나를 조심스럽게 잡고 비틀었습니다. 뚝! 꼭지가 부러졌죠.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일했어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팔이 저렸어요. 사다리 위에서 몸의 균형을 잡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땄으면 내려오시오. 다음 나무로 가야지. 겨우 한 그루 끝냈는데 벌써 온몸이 쑤셨습니다. 강철수 씨는 사다리를 옮겨 다음 나무에 세웠어요. 전 다시 올라갔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4그루를 끝냈습니다. 온몸에 땀이 흥건했어요. 작업복이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숨이 가빴죠. 쉬시오. 10분 쉬었다 하지. 전 나무 그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30년 동안 책상 앞에만 앉아있던 몸이었습니다. 이런 노동은 처음이었어요. 강철수 씨는 옆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바람에 날렸어요. 힘들지요? 네. 생각보다 훨씬 힘드네요. 당연하지. 농사가 쉬운 줄 알았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철수 씨가 말을 이었어요. 나는 40년 동안 이 일을 했소. 젊었을 때는 더 힘든 일도 했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오. 존경스럽습니다. 존경? 별걸 다 존경하는구만. 강철수 씨는 담배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쉬었으면 다시 일하시오. 아직 멀었소. 오전 내내 감을 땄습니다. 10그루를 끝냈을 때는 정오가 넘어 있었어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점심 먹고 가시오. 괜찮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아니요. 일 시켰으면 밥은 줘야지. 강철수 씨는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전 뒤를 따라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소박한 상이었어요. 미선 교수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오셨어요, 교수님. 많이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준비했어요. 전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철수 씨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밥을 떠서 찌개에 말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했어요. 노동 후에 먹는 밥이라 그런가 평소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미선 교수가 부엌에서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노란감이 예쁘게 깎여서 담겨 있었어요. 이거 드세요. 아버지가 아침에 깎아 놓으신 거예요. 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맛있소. 먹어보시오. 정감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달콤했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했어요. 입안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바로 그 맛이었어요. 할머니가 깎아주시던 감의 맛. 40년 동안 그리워하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어요.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왜 그러시오? 강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전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맛이에요. 할머니가 깎아주시던 감이 바로 이 맛이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선 교수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하시나 봐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저를 키워주셨어요. 부모님이 바쁘셔서 할머니 댁에서 자랐거든요. 가을이 되면 감을 따서 깎아주셨죠. 정우야, 천천히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임종도 못 지켰습니다. 학회 발표 때문에 외국에 있었거든요. 전화를 받고 급히 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감을 먹지 못했어요. 먹을 때마다 할머니가 떠올라서요. 마트 감은 맛이 달라요. 할머니 감은 이렇게 달았는데 강철수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전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담을 넘었어요. 이 맛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변명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그리웠어요. 강철수 씨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호했어요.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건 이해하오. 하지만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오. 네, 알고 있습니다. 감은 계속 드시오. 가져가도 돼요. 고맙습니다. 전감을 한 조각 더 집어먹었습니다. 눈물과 함께 삼켰어요. 달콤하고도 쓴맛이었습니다. 셋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전 이제 과수원 일에 조금 익숙해졌어요. 사다리 오르는 것도 예전보다 수월했고 감을 다루는 손길도 조심스러워졌죠. 손바닥의 물집은 굳은 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감을 땄습니다. 강철수 씨는 옆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가끔 제가 하는 일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많이 늘었구만. 첫날보다 훨씬 낫소. 감사합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오면 돼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지. 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해방감일까요? 아니면 아쉬움일까요? 잘 모르겠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철수 씨가 일을 멈췄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먹지. 날씨가 좋으니까. 창고 앞 평상에 앉았어요. 미선 교수가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김밥과 삶은 계란, 그리고 감이었죠. 아버지, 오늘은 제가 일찍 가봐야 해요. 학교에 회의가 있어서요.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가거라. 미선 교수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교수님도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잘하고 계세요. 덕분입니다. 그녀가 떠난 후 강철수 씨와 둘만 남았습니다. 김밥을 먹으며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이 불어 낙엽이 굴러다녔습니다. 강철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딸이 참 착하지요? 네, 좋은 분이십니다. 혼자 키웠소.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요. 전 김밥을 씹다 말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강철수 씨는 멀리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딸이 10살 때였소. 교통사고였지.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들었어요. 한순간이었소.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오. 당신 잘못도 아닌데. 강철수 씨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업을 하고 있었소. 작은 건설 회사였지. 그런데 부도가 났어요. 빚이 산더미였소. 집도 날리고 차도 압류당했지. 힘드셨겠습니다. 딸을 데리고 이 시골로 내려왔소. 이 땅을 헐값에 샀어요. 빚쟁이들이 여기까지는 안 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감나무를 심었소. 하나하나 손수 심었지. 딸과 둘이서요. 딸이 물을 날랐고 나는 땅을 팠소. 첫 3년은 수확도 없었어요. 그냥 기다려야 했지. 전 말없이 들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소. 애 아빠가 빚쟁이래. 감나무나 키우는 가난뱅이래. 딸이 울면서 집에 왔어요. 나도 울었소. 미안해서요. 강철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딸은 포기하지 않았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을 갔지. 그리고 교수가 됐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게 우리 딸이요. 존경스럽습니다. 두 분 다요. 강철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절이 있어. 누구나 실수를 하지. 나도 젊었을 때 사업하면서 못할 짓을 많이 했어. 남을 속이기도 했고 거짓말도 했지. 전 놀라서 그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요. 도망가느냐 아니면 마주하느냐.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남 탓을 하느냐. 강철수 씨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날 담을 넘었소. 잘못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와서 일하고 있잖소.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요. 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강철수 씨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런데 말이요. 강철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오? 실수한 사람한테 기회를 주라고? 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쳤소? 원칙대로요.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변명은 필요 없다고. 사정이 있어도 규칙은 규칙이라고요. 강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 온 거요. 본인이 그 원칙을 어겼으니까. 학생들한테 했던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온 거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겠소?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주에 징계한 학생이 떠올랐어요. 시험 부정행위로 잡힌 그 학생. 아르바이트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고 울먹이던 모습. 교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장학금을 잃으면 학교를 못 다녀요. 하지만 전 냉정했습니다. 그게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부정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1학기 정학. 학생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나갔어요. 전 그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요. 하지만 지금은요? 전 그 학생보다 나을 게 뭐가 있나요? 아니, 더 나쁠지도 모르죠. 학생은 적어도 절실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전 그냥 감이 먹고 싶어서 담을 넘었잖아요. 제가 너무 가혹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생 한 명을 징계했어요.
부정행위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 학생도 사정이 있었어요. 저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규칙대로 처벌했죠. 강철수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전 계속 말했어요. 이제 보니 저도 똑같잖아요. 아니, 더 나쁠지도 모르죠. 학생은 생계 때문이라도 했는데 전 그냥 개인적인 그리움 때문에 법을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강철수 씨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교수잖소. 똑똑한 사람 아니오. 방법은 있을 거요. 그는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전 평상에 남아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죠. 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절망에 빠진 표정. 전 그 학생에게 너무 잔인했던 걸까요? 아니, 잔인했어요. 분명히요. 그렇다면 전 뭘 해야 할까요? 이미 징계는 끝났어요. 되돌릴 수 없죠. 하지만 뭔가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오후 내내 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감을 따면서 풀을 뽑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해가 기울 무렵 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다음 주에 보겠소. 네, 감사합니다. 작업복을 벗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차에 오르며 강철수 씨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과수원에 남아 일하고 있었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월요일에 학교로 돌아가면 그 학생을 찾아가야겠어요. 그리고 사과해야겠습니다.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넷째 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이번이 끝나면 전 이 과수원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강철수 씨는 창고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요. 오늘은 가볍게 일하지. 감사합니다. 작업복을 갈아입고 과수원으로 나갔어요. 감나무들이 익숙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주 보던 풍경이었죠.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편안했어요. 오전 내내 감을 땄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해졌어요. 사다리 위에서도 균형을 잘 잡았죠. 강철수 씨가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법인데 농사꾼으로 전직해도 되겠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맙지만 전 학교로 돌아가야죠. 그래요. 당신은 교수니까. 점심시간에 평상에 앉았습니다. 미선 교수도 함께였어요. 도시락을 먹으며 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고생했소. 약속은 지켰으니 이제 됐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받아야 할 벌보다 훨씬 가벼운 거였어요. 무슨 소리요? 당신 손 좀 보시오. 손바닥을 펼쳤어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물집이 터진 자리도 있었죠. 충분히 일했소. 이제 가서 당신 할 일 하시오. 제 할 일이요? 학생들 가르치는 거 말이요. 그게 당신 일 아니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철수 씨는 창고로 가더니 박스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거 가져가시오. 감이요. 박스를 열어보니 탐스러운 감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많은데요. 가져가시오. 당신이 일한 대가요. 그리고 할머니 생각하면서 드시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잊을 것 없소. 그냥 잘 사시오.
미선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학교에서 봬요. 이 일은 비밀로 할게요. 고맙습니다, 강 교수님. 작업복을 벗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박스를 들고 차로 걸어갔습니다. 강철수 씨가 따라 나왔어요. 강 선생님, 뭐요? 제가 배운 게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나도 그러길 바라오. 좋은 교수가 되시오.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철수 씨는 거친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차를 몰고 과수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로 강철수 씨를 봤어요. 그는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전 경적을 울렸죠. 집으로 돌아와 감박스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하나를 꺼내 깎았어요. 주황색 껍질이 길게 이어지며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가 하시던 것처럼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람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거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요. 월요일 아침 전 학교로 향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학생과 과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정민호 학생 연락처 좀 알려주시겠어요? 담당 조교가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전 문자를 보냈어요. 민호 학생, 이정우 교수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연구실로 올 수 있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교수님. 가겠습니다. 11시 정각,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정민호 학생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살이 빠진 것 같았어요. 앉아요. 학생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죠.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징계가 더 무거워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전 심호흡을 했습니다. 사과하려고 불렀어요. 네. 학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 학생, 내가 너무 가혹했어요. 내 사정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일방적으로 징계만 했어요. 교수님, 전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최근에 실수를 했어요. 큰 실수였죠.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요. 누구나 약한 순간이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걸요. 학생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부정행위를 한 건 잘못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나는 내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규칙만 들이댔죠. 그게 더 큰 잘못이었어요. 교수님,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요.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거예요. 1학기 정학은 너무 무거워요. 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러실 건가요? 응. 보장은 못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내가 복학하면 내 수업을 다시 들어요. 제대로 가르쳐 줄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민호야, 사람은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는 거야. 넌 이번 일에서 많은 걸 배웠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네, 교수님. 명심하겠습니다. 학생이 나간 후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캠퍼스에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죠. 가방에서 감 하나를 꺼냈습니다. 강철수 씨가 준 감이었어요.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교수가 되어야죠. 원칙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교수로요. 오후에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칠판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강의 대신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리에 대해 가르치면서 나는 항상 원칙을 강조했어요. 규칙을 지켜라, 잘못하면 벌을 받아라. 그렇게 말했죠. 고개를 들어 학생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깨달았어요. 윤리는 규칙만이 아니라는 걸요. 사람을 이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 기회를 주는 것, 그것도 윤리라는 걸요.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큰 일이 있었어요. 언젠가 얘기해 줄게요.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 감을 들어 올렸어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무겁지만 달콤한 삶의 무게 같았습니다. 그 주 주말, 전 다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의무가 아니라 제 선택이었죠. 과수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철문 앞에 차를 세웠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렸죠.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달 전 담을 넘었던 그 자리가 보였어요. 부끄러운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주할 수 있었어요. 강철수 씨가 창고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이정우 교수? 무슨 일이요? 벌써 일주일 지났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러 왔소? 감을 사러 왔습니다. 강철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래요. 정문으로 들어온 거 보니 제대로 배웠구만.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오? 한 상자만 주세요. 학교에 가져갈 거예요. 강철수 씨는 창고로 들어가더니 박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감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얼마입니까? 5만 원이요.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꺼내 건넸습니다. 강철수 씨는 돈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학생 일은 어떻게 됐소? 재심을 요청했어요. 이번 주에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잘했소. 그게 맞는 거요. 동료 교수들이 반대하더군요. 원칙을 무너뜨린다고요. 원칙이 뭔지도 모르는 소리요. 사람을 살리는 게 진짜 원칙이지.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의 스승을 만났어요. 무슨 스승이요? 나는 그냥 농사꾼이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게 많아요. 강철수 씨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 그 손을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또 오시오. 감사러요. 네, 꼭 그럴게요. 박스를 들고 차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강철수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전 차창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미선 교수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알았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과수원을 봤어요. 감나무들이 가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동료 교수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학장님도 계셨어요. 이 교수, 정민호 학생 재심건으로 회의를 요청했다고 들었네. 설명 좀 해보게. 전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저는 정민호 학생의 정학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심을 통해 처벌을 완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교수가 반대했습니다. 이 교수, 자네가 직접 징계를 요청했잖나. 이제 와서 번복하는 건 원칙에 어긋나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잘못 판단? 부정행위는 명백한 사실이었잖나.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학생의 상황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처벌만 했죠. 또 다른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규칙은 규칙일세. 예외를 두면 안 되네. 전 박스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감이 보였어요. 교수님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저도 최근에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 말할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웠어요.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학장님이 물었습니다. 이 교수, 자네 요즘 무슨 일 있었나?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네. 네, 있었습니다. 큰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변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장님이 다른 교수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 교수 말도 일리가 있네. 학생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도. 결국 표결 끝에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정학은 사회봉사 50시간으로 완화됐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학장님이 불렀습니다. 이 교수, 잠깐 얘기 좀 하세. 학장실로 따라갔습니다. 학장님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자네 정말 변했네. 예전의 이정우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죠. 아니야. 지금이 더 좋아. 사람 냄새가 나거든. 감사합니다. 다음 주 강의 준비는 됐나? 네, 주제는 용서와 성장입니다. 좋은 주제네. 학생들이 좋아할 거야. 대학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감박스를 봤어요. 하나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과도를 꺼내 감을 깎기 시작했어요. 주황색 껍질이 길게 이어지며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가 하시던 것처럼요. 정우야, 천천히 먹어라.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깎은 감을 접시에 담아 거실로 가져왔어요. 소파에 앉아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단맛만 느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쓴맛도 함께 느껴졌어요.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묘한 맛이었죠. 이게 진짜 인생의 맛이구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정민호 학생이었어요. 교수님, 재심 통과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천만에요. 넌 잘할 수 있어요. 다음 학기에 보자. 휴대폰을 내려놓고 감을 한 조각 더 먹었습니다. 이제 쓴맛이 거슬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맛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으로 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강의 준비를 해야 했어요. 용서와 성장이라는 주제였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죠. 하지만 그 실수가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입니다. 손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둠도 빛의 일부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가만 조각을 또 입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알아요.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요. 실수하고 부끄러워하고 다시 일어서는 게 인생이라는 걸요. 노트북으로 돌아와 다시 글을 썼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용기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전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감을 봤습니다. 주황빛이 따뜻했어요. 이 작은 과일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쉰둘의 가을,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더 따뜻한 사람으로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밝은 달이었습니다.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학생들 앞에 설 거예요. 이번엔 진짜 교수로요. 원칙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교수로요. 노트북 화면에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전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다음 주 강의 주제, 용서와 성장을 준비하면서 전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눌 생각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요. 학생들이 알아야 할 만큼만요. 가만 조각을 마지막으로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씁쓸한 맛. 이제 전 이 맛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인생의 맛이니까요.